대한민국에서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0년이면 사회초년생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부모님 세대는 몇 년만 모으면 집을 샀는데 왜 지금은 평생을 바쳐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걸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 게임 자체가 조작된 건 아닐까요?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예전에는 가족이 사는 공간이었던 집이 이제는 돈을 굴리는 투자 상품이 되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 판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기회는 남아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집을 산다는 건 정말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자가 아니어도 한 사람이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번 돈으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당시 집값은 연봉의 2배에서 3배 수준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주택 대출을 해주는 GIB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이 덕분에 수많은 가정이 내 집만의 빠름을 이뤘죠. 집은 그냥 가족이 함께 살면서 안정을 느끼는 공간이었어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 기준으로 중간 가격대 주택이 가구 소득의 5배에서 6배 수준이고,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로 가면 8배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가구 소득의 10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죠. 단순히 숫자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값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집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을 산 사람들은 그냥 살려고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쭉쭉 올라가는 걸 경험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채로 만족하지 않고 2채, 3채씩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요.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주택시장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들도 이런 흐름을 읽었어요. 작고 저렴한 집을 여러 채 짓는 것보다 크고 비싼 집을 짓는 게 이익이 더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이나 스타터홈이라고 부르는 첫집 마련용 저렴한 주택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처음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첫 단계에 올라서는 것조차 버거운 세상이 됐습니다. 보통 물건은 사려는 사람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스마트폰이든 자동차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죠. 근데 주택시장은 다릅니다.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도 가격은 계속 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모든 도시에는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 이 구역은 주거용, 저 구역은 사구역은 상업용, 또 다른 구역은 공업용,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는데, 문제는 이 규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 수요가 폭발해도 용도지역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어떤 동네는 아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짓는 걸 금지해 놓기도 합니다. 단독주택만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집의 수가 제한되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발업자들 중에는 일부러 땅을 묵혀두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집을 지어서 파는 것보다 몇 년 기다렸다가 가격이 더 오른 다음에 짓는 게 이익이 크거든요. 이걸 토지 사재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행태가 퍼지면 개발 가능한 땅은 있는데도 실제로 집은 안 지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건축권 자체도 쉽지 않아요. 허가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공사 중에 자재비가 폭등하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경우도 많죠.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프로젝트 전체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반쯤 지어진 채 몇 년째 방치된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령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설령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작은 집 10채 짓는 것보다 고급 주택 서너 채 짓는 게 마진이 더 높으니까 서민용 주택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좀비하우스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지어진 집인데도 아무도 살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놓고는 임대도 안 하고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입자를 받으면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집이 낡기도 하잖아요. 그냥 빈 채로 놔두다가 가격이 충분히 오르면 그때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는 거죠. 이런 집들이 늘어나면 통계상으로는 주택이 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은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금고에 넣어두는 금괴처럼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새 들어 살 때 집주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노부부가 여윳돈으로 작은 집 하나 사서 임대 수입을 얻는다거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은 세입자가 자기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기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그냥 기업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 회사들이요. 블랙스톤이나 인비테이션 홈즈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회사들은 수만 채에서 많게는 10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중소도시 전체 주택수보다 많은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들은 당연히 집에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수리 요청을 해도 응답이 늦거나 아예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택 4채 중 1채는 투자자가 사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포함됩니다. 집 한두 채 사서 임대 수입 올리려는 개인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은 다른 가족들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하고도 싸워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매물이 나오면 현금 들고 있는 투자자가 먼저 낚아채고 대출 심사 기다려야 하는 일반인은 기회조차 못 잡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집을 두고 경쟁하는데 한쪽은 주머니에 현금 뭉치 들고 있고 다른 쪽은 은행 눈치 봐야 하니 결과가 뻔하죠.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장기 세입자 한 명 받아서 매달 월세 받는 것보다 관광객들한테 하루 단위로 빌려주는 게 수입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가 에어비앤비로 바뀌는 일이 전 세계 관광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지역 주민들이 물총 들고 관광객한테 항의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고 자란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집값과 월세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오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도시의 정체성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집을 못 사면 개인의 잘못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커피값 아끼면 된다, 외식 줄이면 된다,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런 조언들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심 문제는 집값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집값이 더 많이 올라버려요.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선이 계속 멀어지는 것과 같죠.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았는데 그 사이 목표하던 집값이 2,000만 원 올랐다면 오히려 목표와 더 멀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보카도 토스트 그만 먹으라는 조언은 허망하기만 합니다.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여러 정책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많아요. 첫 주택 구매자한테 세금 감면해주거나 보조금 지원하는 정책들 있잖아요. 의도는 좋죠. 근데 이런 정책들은 수요 측면에만 작용해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거지 집 자체를 더 많이 짓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한정된 매물을 두고 더 많은 사람이 경쟁하게 되니까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문제를 코 해결책을 판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본적인 공급 문제는 안 건드리고 겉만 만지작거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도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주택 개발 계획이 나오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죠. 동네에 아파트 들어오면 경관이 망가진다, 교통이 복잡해진다, 범죄가 늘어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요. 근데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은 집을 살 수 있길 바라거든요. 이게 양립할 수가 있나요? 공급이 안 늘면 가격이 안 떨어지고, 가격이 안 떨어지면 다음 세대는 집을 못 사는데요. 자기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욕구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자산 가치 지키기가 이깁니다. 대출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신용이 좀 안 좋아도 목돈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대출받을 길이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들이 확 보수적으로 변했거든요. 소득 증빙, 재직 증명, 신용 점수, 부채 비율 등등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리도 문제예요. 금리가 오르면 같은 금액을 빌려도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빌릴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줄어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집이 금리 오르니까 갑자기 손에 안 닿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목표가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지쳐버립니다. 대도시에 사는 세입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월 수입의 35%에서 45%를 집세로 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비율은 30%인데 그걸 한참 넘는 거죠. 월급 받으면 절반 가까이가 집주인한테 가고 남은 돈으로 먹고 입고 생활해야 해요.
저축은 언감생심이고 갑자기 아프거나 일을 잃으면 바로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렵게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도 편한 건 아니에요.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만만치 않고 금리라도 오르면 부담이 확 늘어나거든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특히 힘들어요. 처음 대출받을 때는 이자가 낮아서 감당할 만했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집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가치세라는 건데요. 지금은 땅과 건물을 합쳐서 재산세를 매기잖아요. 근데 토지가치세는 땅 자체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에요. 그 위에 뭘 지었든 상관없이 땅값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땅을 묵혀두는 게 손해가 됩니다. 세금은 내야 하는데 수익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빨리 개발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선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놀고 있는 땅이 줄어들어요.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토지 사재기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도지역 개혁도 많이 거론되는 해결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동네에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짓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 규제를 풀어서 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같은 땅에 단독주택 한 채 대신 아파트 10가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공급이 크게 늘어나겠죠.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업이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걸 아예 금지하자는 노의도 있어요.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되 투자회사가 주거용 주택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야 일반 가정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지금은 집을 여러 채 가지면 오히려 세금 공제 같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면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정책들이 당장 시행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집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만 해도 전체 인구의 65%가 주택 소유자입니다. 예상보다 높죠. 이 말은 유권자 다수가 집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치인 입장에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추진하면 이 사람들의 표를 잃게 됩니다. 자기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걸 환영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필요가 충돌할 때 대개 다수의 이익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목소리가 작고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 정책은 항상 기존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최근에 집을 산 사람들이 곤란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5억의 집을 샀는데 대출을 4억 받았다고 해봐요. 집값이 3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못 갚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깡통주택이라고 부르는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이런 일이 대규모로 벌어졌어요. 집값이 폭락하면서 수많은 가정이 파산하고 은행들도 줄줄이 쓰러졌죠.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정책 결정자들도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극도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연착륙이라고 해서 천천히 안정시키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안 바뀌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도 다시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2020년에는 신규 단독주택의 약 40%가 30만 달러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그 비율이 16%에서 2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렴한 새집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고급주 위주로만 지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임대가 평생의 기본값이 되는 세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꿈이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을 꼭 사야 하는 건 아니고 임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냐는 거죠. 일리 있는 말이에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평생 세입자로 사는 게 흔하고 그렇다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임차인 보호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세입자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임대 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갱신 거부당하면 쫓겨나야 하고 월세는 매년 오르고 집주인 마음대로 집 상태가 방치되기도 하죠. 이런 환경에서 평생 세입자로 살라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임대가 대안이 되려면 임대 시장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집을 못 사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절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삶의 공간에서 투자 상품으로 바뀌면서 가격은 의도적으로 올라가고 공급은 인위적으로 막히고 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일반 가정보다 먼저 좋은 매물을 쓸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정부 정책도 기존 소유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새로운 공급을 늘리는 데는 소극적이죠.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한 세대 전체가 평생 불안정한 임대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집은 원래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무리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